늦은 오후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묵직하게 불었습니다. 이정화는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낡은 신발 밑창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박철수 씨 장례식장 안내장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화의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남자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길가에 서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철수 장례위원회 낯익은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오래전 그녀의 가슴을 갈라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읽는 순간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색 구름 사이로 어둠이 번지고 오래된 기억들이 그 안에서 스멀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장례식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는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날 문틈으로 스며들던 찬바람, 그때의 냄새까지 그대로 떠올랐죠. 그렇게 버스는 장례식장 앞에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울음 섞인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조문객들 대부분은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지만 정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분향을 마친 뒤 그녀는 빈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철수는 세월이 만든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때 그 표정이었어요. 차가운 눈빛, 얄밉도록 단정한 미소. 정화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례 절차를 맡은 직원이 관을 봉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어요. 관 위의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순간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나자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었죠. 순간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신을 불렀습니다. 정화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는 걸 느꼈어요. 오랜 세월을 건너 마주한 그 시선이 마치 살아 돌아온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향 냄새는 점점 매캐하게 변해갔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이 터졌고 정화의 눈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어떤 오래된 분노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복수의 첫 장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오해입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엔 놀람보다는 계산된 여유가 서려 있었죠. 정화는 의자에 앉은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떠나던 날 그가 던진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렇게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닫고 떠났죠. 이번엔 장례식장 문을 열고 다시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교통사고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례식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서류엔 의사의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거짓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섬뜩했죠. 결국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고 철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장례식장은 금세 썰렁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정화와 철수 그리고 몇몇 관계자뿐이었어요. 그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장례식 비용 누가 냈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윤미선 씨라는 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처음 듣는 이름이 낯설게 입안에 맴돌았어요. 그 이름이 뼈속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윤미선의 이름 옆에는 배우자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정화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우자 대리라니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의 아내란 말입니까? 정화는 장례식장을 나와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차 안에서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너무 익숙하고 가까웠어요. 정화는 차 옆에 서서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정화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례식 해프닝이 아니라 의도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잔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지만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보험금 위조,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모든 퍼즐 조각이 천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교사 시절 제자였던 은행원에게 연락한 겁니다. 혹시 박철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직 있는지 확인해 줄래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이미 싸늘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철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어요. 정화의 시선이 그를 뚫을 듯이 따라갔습니다. 그의 거진 미소가 마음속 깊은 곳을 찔러왔죠.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나왔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이제 막 붙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어요. 이정화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윤미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철수의 새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잠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춰야 했습니다. 정화는 이른 아침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엔 메모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엔 윤미선, 서울 송파구 555 아파트 1305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제자가 밤새 수소문에 알려준 정보였죠. 정화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잔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짙은 양복 차림의 그는 정화를 스쳐 지나가며 무심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윤미선 씨 댁 맞나요? 정화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조카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고 손에 쥔 갈색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정화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윤미선은 생각보다 젊고 세련된 여인이었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엔 피로와 경계가 번져 있었어요. 정화를 보자 당황한 듯 했으나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가족분이시죠? 놀라셨겠어요. 정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철수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가짜 같았습니다. 정화는 손가방을 살짝 열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아래 서류철을 몰래 찍었어요. 탁자 위엔 신분증 사본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그 속엔 박진우라는 이름이 적힌 여권이 있었죠. 정화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위조된 철수의 신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미선은 차를 내오며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화의 손끝이 떨리자 미선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화는 눈빛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얼굴을 봐서요. 그 말에 윤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컵을 치우며 시선을 돌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싸늘해졌습니다. 정화는 일어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봤던 그 조카라는 남자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찢어진 봉투와 서류 조각들이 들려 있었어요.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는 듯 입술이 움직였죠. 그만두시죠. 더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참에 도달했을 때 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따라 내려왔어요.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시선을 주는 느낌이 뚜렷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녀의 어깨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파트 창문을 바라봤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안에서 윤미선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철수의 거짓 인생 뒤에는 그 여자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의 집 앞에는 검은 승용차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정화의 창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동을 껐죠. 커튼 사이로 그 불빛이 스쳤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그녀의 복수를 막으려는 손길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른 새벽 이정아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자 공기는 유난히 맑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윤미선의 집에서 보고 온 가짜 여권과 수상한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 씨, 나 좀 도와줘요. 이번 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전화 너머로 들린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 오래된 감이 돌아오네요. 무슨 일입니까? 정화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철수가 살아있고 그가 보험 사기를 꾸몄다는 사실을요. 오전 9시, 남자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박철수가 살아있고 그가 보험 사기를 꾸몄다는 사실을요. 오전 9시, 남자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박철수가 살아있고 그가 보험 사기를 꾸몄다는 사실을요. 오전 9시, 남자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다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수는 은퇴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험 사기라면 단독으로 움직이긴 어려워요. 뒤에 누가 더 있을 겁니다. 정화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윤미선이라는 여자와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더 숨기고 있어요. 형수는 메모장을 꺼내 철수의 이름과 보험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엔 여전히 수사관의 습관이 남아 있었죠. 그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며칠 후 형수는 정화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엔 여러 장의 계좌거래 내역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박철수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박진우라는 가명 계좌에서 거액이 수차례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입금 출처 중 하나는 윤미선 명의의 보험사 계좌였습니다. 정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결국 그 여자와 짜고 있었던 거네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꾼의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일을 설계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보험회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수는 옛 동료의 도움으로 직원 출입증을 빌려 몰래 들어갔어요. 정화는 복사기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파일 속엔 박철수가 사망하기 단 하루 전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령인은 윤미선이었고 보험금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죠. 정화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USB에 자료를 옮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고 형수는 그녀를 끌어당겨 벽 뒤에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들리지 않게 숨을 고르며 그 발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멈추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움직인 걸 알 겁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현관문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만 알아봐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녀는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찢긴 조각은 여전히 바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수의 전화를 기다리던 정화는 뉴스 속보를 보고 말았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사고 운전자는 김영수 씨 72, 현재 의식불명. 정화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눈앞의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그녀의 복수와 함께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형수가 사고를 당한 도로로 곧장 달려갔어요. 구급차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진지하게 조사하는 눈빛은 없었어요. 정화는 파란 천으로 덮인 차량 밑을 응시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매끈하게 잘려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네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단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노인이 운전하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직접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형수가 남긴 USB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와 윤미선이 오간 이메일과 계약서 일부가 들어 있었죠. 정화는 손끝으로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끝내지 못한 일,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날 밤 정화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철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등록한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확인하자 한 모텔 이름이 떴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간판이 매달린 모텔이었어요. 정화는 코트를 여미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췄습니다. 모텔 복도는 축축하고 적막했습니다. 302호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안쪽에서 담배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담배를 끄며 고개를 들었어요. 올 줄 알았어.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래된 연극의 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철수는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지. 살아있으니까 문제야, 그치?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짙은 냉소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한 일 다 알아요. 보험금, 가짜 신분, 그리고 미성까지. 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맞아.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쳤어. 나도 당했단 말이야.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세월처럼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정화야. 그때 널 버린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화는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변명 따윈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에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쳤고 정화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덮쳤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머리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는 희미하게 문틈 아래로 사람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 발이 천천히 다가오다 이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사라졌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가 남긴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것을 꺼내 쥐었습니다. 피가 묻은 손끝이 떨렸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비극의 끝을 향한 열쇠처럼요. 정화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끝을 보겠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모텔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복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정화의 손끝은 여전히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의 시작이 숨어 있었죠. 어두운 방 안, 천장이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정화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손에 쥔 USB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병원 간호사가 서 있었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정화 어르신, 이제 정신이 드셨군요. 정화는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멍들고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다치셨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며칠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을 떠나 있었습니다. 밤새 꿈속에서 형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철수의 차가운 미소가 겹쳐졌어요. 그녀는 곧장 USB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정화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지고 USB가 인식되었습니다. 폴더 속엔 진실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과 녹화된 CCTV 영상, 그리고 이메일 복사본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절반은 당신이 챙겨. 대신 장례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그 목소리 뒤로 윤미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요. 이미 서류 다 정리됐어요. 정화 그 여자는 모를 거예요. 정화는 이마에 힘이 들어가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상 파일을 열자 병원 장례과 사무실 CCTV가 재생되었습니다. 거기엔 철수가 멀쩡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망진단서를 건넨 의사와 악수하며 웃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조작된 거짓이었죠. 정화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YTN 사회부 맞죠? 제보할 게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기자는 놀란 듯 물었어요. 지금 바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어요. 그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설 때 창밖엔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묘하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결전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죠. 도심의 카페 한쪽 기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USB를 꺼내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 위조신분,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기자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 됩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안쪽에서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보였습니다. 정화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을 노려본다 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방송됐습니다. 대규모 보험 사기단 검거주범 박철수 긴급 체포. TV 화면 속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철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카메라를 향해 한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정화를 스쳤습니다.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사건을 전했습니다. 공범 윤미선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가슴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형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화 씨 그 사람들 잡혔답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화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딘가엔 여전히 찬바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해도 용서는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문자는 차갑게 깜빡였고 정화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싸움의 마지막 장면은 그녀 스스로 써내려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이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온종일 뉴스에서 박철수의 체포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무겁게 남은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걸고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함을 꺼냈습니다. 철수가 집을 떠나던 날 두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고 구겨진 종이 냄새가 스며나왔습니다. 정화에게 단 3글자가 삐뚤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화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고일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너무 오래전에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접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철수의 글씨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성격 급한 사람답게 획마다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가 이제는 낯설고 차가운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편지를 벽난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삼키며 천천히 타올랐어요. 글씨들이 불빛 속에서 일그러지고 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은 내 기억에서도 사라집니다. 창밖엔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마당을 적시며 오래된 기억을 씻어내듯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벽난로 앞에 앉아 타들어가는 종이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이내 작아지고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화 어르신, 김영수 씨가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에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형수가 침대에 누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정화가 다가가 손을 잡자 형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결국 해냈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알려준 길, 내가 마지막까지 걸었어요. 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줘요. 너무 오래 싸워왔잖아요. 정화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죠.
그녀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하늘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멀리 구급차의 사이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 씨가 구속 중에 사망했답니다. 정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눈빛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나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끝났네요. 그녀는 병원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냄새 속엔 묘한 평화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써볼 때가 왔네요.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정화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서서히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철수 씨. 그리고 2번 다시는 내 꿈에 오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평생의 상처를 덮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눈빛 어딘가엔 아직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는 듯한 미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죠. 그 긴장은 곧 찾아올 마지막 아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잔잔히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아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종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어요. 그녀는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갈 뿐이었죠. 창밖엔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빛이 번졌어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수가 깨어난 뒤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에는 오랜 싸움의 흔적 대신 잔잔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작게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험 사기단 사건, 주범 사망으로 종결. 그녀는 잠시 신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카페 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서 오세요. 잠시 후 낯선 노부부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커피 2잔 부탁해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모습이 정화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복수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잠시 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커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리듬을 이루며 밀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삶의 맥박처럼 들렸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긴 세월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스치고 커피 향이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정화야. 그녀는 잠시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이젠 괜찮아요. 정말로. 바람은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커피잔을 씻으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어쩐지 조금 더 깊어 보였어요. 해가 기울고 노을빛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문의종이 다시 한번 맑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화는 문 앞에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녀는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노을은 점점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남은 건 커피 향과 한 여자의 고요한 미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인생의 다음 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생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